안녕하세요, 혜성개미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해외 선물 교육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하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해외 선물 시작하기 전에 해외 선물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이제 인생 끝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해외 선물이 과연 도박인지 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투자 상품인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요. 먼저 왜 개인들이 해외 선물에서 돈을 잃을까, 왜 해외 선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 개인들은 해외 선물을 통해서 돈을 잃을까요? 해외 선물로 매년 양도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5에서 10% 정도, 10% 정도로 제가 들었고요. 또 그걸 2년 연속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해외 선물을 접한 것 자체가, 해외 선물 시작한 것 자체가 욕심이 없으면 시작할 일이 잘 없습니다. 보통은 욕심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또는 잃었던 돈을 만회하고 싶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쓰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욕심으로 시작하고 그만큼 레버리지 상품을 쓰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자산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포심이 해외 선물을 매매할 때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욕심과 공포, 즉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로는,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해외 선물은 이제 유지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처음에 넣은 금액의 10%만 떨어져도 이게 시장에서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강제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라고 하면은 보통 레버리지가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0.5%만 떨어져도 청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청산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더 심리적으로 혼돈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성적인 매매가 더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파생 상품 자체가 롱 포지션이 있고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즉 양쪽 방향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한쪽으로 추세가 쭉 이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처럼 계속 오르는 상품이 있다면은 잠깐은 조정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그 반대 포지션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역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주사위 홀짝을 맞춘다고 합시다. 홀수가 5번, 6번 나오면 그 다음엔 짝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짝수에 베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이거든요. 하지만 잠깐 조정을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 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말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나스닥 같은 이런 지수 상품을 거래할 때는 내가 그냥 현물로만 들고 있어도 돈을 버는 건데 괜히 숏쳐서 돈을 잃었네, 이런 생각이 겹치게 되면은 그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감과 불안감은, 그리고 포모 현상은 엄청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개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생상품이란 금융상품 및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파생 상품은 이 기초 자산에 대한 해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개인들은 고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파생 상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100이라는 자산을 어떤 상품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95를 현물에 투자하고, 그 현물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5는 반대 포지션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5라는 금액을 희생함으로써 이 전체 자산 포지션에 대한 위험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각 종목마다 일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20배, 골드는 21.5배, 이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일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이 레버리지는 그 매달 또는 몇 개월마다 그 거래소가 산정하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위탁 증거금 대비 자산이 10% 이상 하락 시에는 돈을 채워넣지 않으면 강제로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A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위탁 증거금이 $1000고 레버리지가 20배인 상품입니다. 선물 계좌에 $10,000가 있으면 A 종목 10개를 살 수 있겠죠. 10계약을 매수했는데 이 A 종목이 1%만 하락해도 자산은 20% 하락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20배니까요. 그럼 $2,000의 손실을 보겠죠. 그런데 이 A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계좌에 $1,000를 채워 넣어야지만 이 A 종목이 강제 청산되지 않고 유지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위탁 증거금 대비 유지 증거금이 보통 9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10%만 하락해도 A 종목은 이제 강제 청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거래소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갑자기 폭락해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또는 개인들의 자산 계좌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외 선물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당연히 장점은 이제 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기초 자산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더라도 원점과 같아진다면 나의 자산이 녹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TQQQ나 SQQQ 같은 이제 QQQ의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횡보 시에는 TQQQ, SQQQ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QQQ가 100에서 시작해서 10% 올랐다가 10%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110이 됐다가 11이 빠지니까 99가 되죠. 그러니까 QQQ는 100에서 99가 될 동안 TQQQ는 100에서 시작했다 했을 때 30%가 오르니까 130이 됐다가 거기서 30%가 빠지니까 91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QQQ는 1이 빠질 때 TQQQ는 9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TQQQ랑 SQQQ는 그 3배 레버리지지만 횡보를 하게 되면 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이게 위탁 증거금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이 같다면은 자산이 녹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레버리지 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용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변동성이 크고, 또 이와 별개로 현물보다 선물이 좀 더 그 변동폭이 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개인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더 과도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산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옵션은 만기일까지 특정 가격에 도달할 것에 베팅을 하는 상품인데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놓은 엔비디아 윅2 풋옵션 120, 이거는 엔비디아 풋옵션인데요. 엔비디아를 이번 주 만기일에, 그러니까 7월 2주차에 금요일에 $120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만기일, 특정 일자까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이득을 얻는 그런 상품인데요. 옵션 매수는 흔히 보험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즉 해지를 한다는 거죠. 옵션 매도는 반대로 보험을 파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를 이번 주 만기일에 $120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해봅시다. 현재 엔비디아 가격이 $130면은 엔비디아를 누가 $120에 팔겠어요? 손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팔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엔비디아가 폭락하기 시작한다면 옵션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휴지 조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115가 되면은 $115가 아닌 $120에 팔 수 있다면은 그건 $5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를 더한 값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재 가치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과 이 옵션 행사가 간의 가격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115라면 내재 가치는 $5가 되는 겁니다. $5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내재 가치와 더불어서 시간 가치가 옵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기일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옵션의 레버리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시간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가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재 가치가 0.1이었다가 갑자기 2로 올라가게 되면 20배의 상승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현재 그 상품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옵션 그 행사가를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굉장한 변동폭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 당일에는 2, 3%의 기초자산 변동에도 옵션 가격이 수백 배 상승이 가능합니다. 옵션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선물보다 훨씬 고 레버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한다면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옵션의 목적인 해칭을 위한 이런 보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으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옵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즉 옵션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그 상품의 오르고 내리는 방향뿐만 아니라 이때 오를 거다, 이때 내릴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돈을 벌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가 이번 주까지 $120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풋옵션 120짜리를 샀는데 분명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횡보하게 되면 그 옵션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120로 떨어진다고 해도 내 옵션은 이미 사라진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은 맞췄지만 결국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내 옵션은 다 빵원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옵션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해외 선물 옵션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